자, 4시가 됐으니까 라이브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랑 상관이 없이 뭐 지각해서 늦게 오신다든지 뭐 차가 막힌다든지 그럴 일은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주택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고요. 청약 자격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아시는 분은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혼자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막 혼자 떠들어요. 혼자 얘기하고 뭐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시고 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가 문제인데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번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될 수 있으면은 오디오로 온 해놓고서 들으시면서 본인들이 좀 필기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네. 요거는 제가 밴드에다가 다시 첨부 파일로 업로딩 해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프린트해서 보시면서 재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밑줄 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거 예전서부터 배포가 많이 됐죠. 그죠? 어차피 이제 1년 가까이 된 자료긴 하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안 봐요. 그리고 계속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상담하시고 주변의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주워서 들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식을 이렇게 뭐 좀 쌓아 나간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역마다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별로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요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헷갈리죠. 원체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 같은 거를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자료니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방송 강의할 때 그랬죠. 항상 공고문 뽀개기 이 공고문이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들어가져 있지만은 이 내용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알 같은 글씨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2건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둘 다 무효예요. 둘 다. 모두 무효.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특공하고 일반 공급하고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특공에 먼저 당첨이 되면은 특공이 인정이죠. 그죠? 아, 뭐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자, 당첨자 발표. 저는 예전에 부동산 바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091이 기준일 줄 알았어요. 당연히 091 기준인 줄 알고서 잘난 척하고 떠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청약을 넣으셔야 돼요. 과청 같은 경우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 달랐었죠. 그러니까 세 건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죠. 특공까지 하게 되면 또 세 건을 더 집어넣을 수 있었으니까 총 6건을 진행을 했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됐었죠. 예. 입고이 같은 날짜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하셨는데 입고이가 뭐예요? 입고이? 입고이? 요거는 카톡 저기 입주자 공고 날짜. 예, 맞아요. 예. 입주자 공고 날짜는 당연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예. 공고일이랑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예. 죄송해요. 제가 센스가 좀 떨어져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주택 자격 체크리스트에서 뭐 53조, 55조 이런 거는 사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 그것까지 알 수가 없고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근데 이제 분양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분양권이 안 들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 소유 여부는
분양권도 집어넣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부 규제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너 어차피 3년 후에 입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집이라고 쳐갖고 너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청약을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거 글씨를 참 못 쓰니까 이 답이 안 나오네. 오디오 잘 들으세요. 과열 방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과열 방지 좀 더 크게 당겨 볼까요 그러면은? 예. 어우 좀 더 잘 보입니다. 예, 과열 방지. 그러니까 과열을 시키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분양권도 집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오피스텔도 그러면은 아니 취득세는 아파트는 조금만 받으면서 오피스텔은 왜 4.6% 받아? 그럼 오피스텔도 분양권도 집으로 치게 되면은 그럼 좋아. 그럼 그것도 분양권도 집으로 쳤어. 그러면 야 취등록세 할 때 4.6% 받지 말고 2.6% 받지? 아파트랑 똑같이? 그래갖고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뭐 맨날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한쪽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관련된 법률들이 옥상호옥 또는 개판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택 건축물 대장, 예, 그리고 이제 등기 요거를 해가지고 봤을 때 공부상,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양권 같은 경우 아직은 분양권 말 그대로 권리 상태예요. 입주권이랑 비슷하죠. 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실물은 아직 없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임대를 놓을지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아니면 거기다가 사업체 오피스텔처럼 예?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해서 받을지 어떻게 알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얘기도 웃기는 얘기죠 사실. 지금 오늘 뭐 비판하고 뭐 디스하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첫 문장서부터 이제 저도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억울하게. 예. 다 뭐 똥파리도 새지 그죠? 그렇게 해갖고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예. 임대사업자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하여튼 지네들은 뭐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서류상으로 해서 보겠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주택으로 보지를 않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갖고 뭐 20제곱미터짜리 진짜 완전 원룸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오피스텔 말고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 고시텔처럼 그냥 원룸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조그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히려 오피스텔보다 더 작지만 이건 주택수에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할 때 이런 것도 역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해서 뭐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해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택으로 서류상 주택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도 역시 주택으로 인정 누가 뭐 인정해달래 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말 표현도 되게 웃긴다 그죠. 인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여기 분양권하고 입주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항상 입주자 모집 공고가 기준이라 그랬죠. 입주자 모집 공고, 관리처분 계획, 뭐 인가 승인 신청이 돼서 나와 있는 경우에 뭐 지주택이나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분양을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었던 오피스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18년도 12월 11일이면은 19, 20, 20일 한 1년 정도 남았네.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오피스텔 같은 것도 이제 1년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없어질 것이고 그 전에 있던 오피스텔 갖고 계시던 분들은 이미 입주를 또 다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웃긴 얘기는 내 와이프 생일도 가물가물하는데 이 날짜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날 이전에 오피스텔 같은 거 공고문 나갖고 분양을 받은 것은 주택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주택에 안 들어갔는데 그거를 산 사람 있죠.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근데 그거는 또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웃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자꾸 타이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요거 우리 밴드에 질문이 한번 나왔었던 겁니다. 주택을 공유 지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공유 지분. 그래서 뭐 채권 뭐 이런 거 관계가 있어갖고 채권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50%안 넘어가면 괜찮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50%.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요 상태로 본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가 있든지 간에 그냥 주택으로 다 보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옵션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보유 지분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랑 아니면은 과반수 이하 뭐 20, 30%를 가지고 있을 때랑 그리고 뭐 증여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랑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문장 봤는데 벌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판이다 보니까 이따구로 해서 법률을 만들어 놨으니까 뒤에 적용 사례 해갖고 이제 세부적인 설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주택 여부를 소유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만 갖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근데 예외의 경우를 주택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주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라도 어느 하나 한 개.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잠깐만요. 자,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공공임대. 공공자 들어간다고 그러면요. 무조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이니까. 게다가 임대 잠깐 빌려서 내가 이제 거기 임차인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뭐 별표 6에 뭐 2호 라모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학력고사 아니니까요. 개정이 언제 됐고 개정 16년도에 됐지. 그리고 그 다음 석 달 있다 또 됐지. 그 다음 해 또 됐지. 그 다음 호에 또 됐지. 그러니까 계속 땜빵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볼 필요가 없이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상속. 자, 상속으로 해갖고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이 돼. 뭘 판명이야? 그냥 받았으면 된 거지. 공유 지분을 받았다면은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대행사, 얘네들이 저기 뭐 받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부적격자로 이제 그 띵동하고 이제 우편물이 날라온다든지 이메일이나 무슨 뭐 문자가 하나 뭐 날라옵니다.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로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내가 받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선택에 대한 여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내가 그냥 상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공유 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형제간에 해서 조금씩 나눠 가졌는데 속된 말로 뿜빠이 나눠 가졌는데 그러면은 국토부 전산에 이게 뜹니다. 그래서 부적격자신데요 해서 이제 뭐가 하나 또 안 좋은 얘기가 날라오겠죠. 근데 그냥 그 상태로 해서 걱정 마세요 나 이거 팔을게요 해가지고 나중에 다 정리할 겁니다 해서 3개월 이내에 아파트 계약대로 진행을 하시고 3개월 이내에 그걸 그냥 다 팔아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파는 것을 갑자기 아빠가 내가 내 아들한테 판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장난치는 거니까 그건 안 돼요. 남한테 팔아야 돼 남한테. 그러니까 통보는 받았어도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미 계약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자, 좀 더 올려보고 자, 적용. 공유 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 혼자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니까 자식이 하나니까 다 받았는데 상속이 아닌 증여. 상속이랑 증여랑 얘기가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르듯이 증여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세대원에게 처분한 것은 역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난질 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정부에서. 상속 후 일부 증여 등으로 해서 지분 비율이 변경이 된 경우 그 변경된 것은 상속으로 한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증여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증여를 받든지 상속을 받든지 받을 게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갖고 해당이 없고요. 자, 도서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러니까 시골, 컨츄리 시골, 예. 면의 행정구역, 예. 수도권 제외. 여기에 있는 집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그거에 말이 좀 어려워, 그죠? 예, 말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빼고 볼게요.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래와 같은 가, 나, 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된 거,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 단독입니다. 아파트 말고 단독. 토지 상속이나 증여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상속이 다르고 증여가 달라요.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증여는 안 돼요. 예, 증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속은 받은 것도 나중에 여기 3개월 이내에 다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 받으신 게 좀 있구나. 예. 자, 그리고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4평 이하죠. 예. 요거는 단독주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역시 해당이 되고,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상속 뭐 받은 그거에 의해서 이전을 받게 된 단독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돼요. 하여튼 상속받은 거나 이런 거는 다 일단은 빼줄게. 그러니까 오래된 집, 그리고 85제곱 이하짜리 아파트 말고 빌라, 예, 단독주택 이런 거, 또는 뭐 하여튼 옛날 뭐 받아서 뭐 상속도로 뭐 상속을 해서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괜찮어, 봐줄게, 그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청약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등본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고문이 딱 났어. 공고가 언제 나옵니다 해서 이제 보통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보통 금요일 날 나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오는데, 다른 주택으로 해서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신청자만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만, 예, 이렇게 해서 나가 있는 상태에 그러면 괜찮다, 그 얘기예요. 예, 좀 봐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2호 한번 볼게요. 다 2호 다 목적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가나다 했을 때 다 요거죠. 예. 최초 어쩌고저쩌고 해서 본적지 나와 있는데 상속 외에는 다른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상속에 대한 것은 결국은 다 이래저래 주소 이전이나 어떻게 돼 있어도 다 어지간하면 다 봐준다. 상속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상 주택 관련 토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토지? 아니, 토지 말고 주택. 우린 지금 그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무주택. 그래서 주택이냐 아니냐, 유주택이냐 주택이냐, 요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우, 야, 너는 왜 여기 와갖고 그러냐. 자다 말고 나와서 좀 가. 나와. 나오라고 좀 나와 봐봐. 야, 나 얘 진짜 희한하네. 야, 나 방송만 하면 왜 나와서 그러고 있냐. 자다 말고 나와갖고. 야, 참 진짜 너도 귀신이다 진짜. 야, 자, 요건 세 번째 경우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주택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봐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3번이나 요런 케이스는 그렇게 뭐 중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택 사업자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사에서 뭐 대행업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자기 명의로 뭐 여러 개씩 갖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버리시면 되고 그냥, 예,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자, 개인주택 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관할구청이랑 세무서에 들어간 거랑 또 다릅니다. 예, 세무서. 아니, 저로 가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해당 업무 분야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주택을 판매한 목적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봐줍니다. 당연히 봐줘야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도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어 저기 공사 현장 뭐 모델하우스 고치고 인부들 들어가고 뭐 상담사 애들도 거기서 막 숙소를 막 쓰고 그래요. 상담하는 그 상담사 애들도요, 지방을 막 많이 다녀요. 예. 그래서 남자애랑 여자애랑 막 눈 맞고 사귀고 뭐 데이트하고 막 그래요. 일 끝나고 거의 숙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맨날 술 마시고 걔네들 놀아요. 예. 하여튼 남자랑 여자랑 밤에 있다 보면은 꼭 뭐가 그렇게 나와. 꼭 그렇게. 예, 뭐가 나옵니다.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러브 스토리가. 그래서 그 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숙소용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그렇게 중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매입을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니까 지가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돼. 그 얘기예요. 지가 지 사업을, 지가 지 거 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적용도 역시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 아까 얘기한 거 20제곱미터짜리 요 이하의 주택, 분양권, 이건 둘 다 안 돼요. 하여튼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똑같이 다 안 된다는 거고. 세금으로 세제상으로 봤을 땐 이건 좀 얘가 다릅니다. 주택수로 청약을 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그러는데 세법상에서는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아마 내년 2월에 바뀔 거예요. 다시 그때 똑같이 얘도 세법상으로 아마 적용을 받는다는 걸로 그렇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조그만 집이라도 요건 원래 봐줘요. 조그만 집은 봐주는데 근데 그거를 두 개를 갖고 있다, 그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조그만 거지만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야, 너희 전문가인가 보다. 너희 꾼이구나. 너 이걸로 장사하는구나. 그럼 다주택.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지만 안 돼. 두 개 이상 있으면은. 왜냐면은 지산이나 그리고 도시형 그거랑 해서 좀 분양을 받은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는 되지만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강남의 사모가 강남 사모 사모님들이 지상이나 이런 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싸고 하니까 몇 개씩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씩 사는 경우가 있어. 바보죠. 그냥 싸니까 아유 사모님 하는 김에 한 10개 사세요. 한 5개 사서 한 1억 맞추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상담사 애들은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예, 얘네들은 절대 세상 믿으면 안 돼요. 남자 말을 믿는 게 낫지 오빠를 믿는 게 낫지 상담사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예, 그 와중에 예,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일반 주택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프로테이지 소유 뭐 비중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 그걸로 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랬는데 조그만 집에서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60세 이상 직계 존속. 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그러니까 와이프의 엄마 아빠까지 아들까지 해서 자, 그렇지 아들은 내 아들이지 어차피 맞는 거지 그죠? 예. 저는 아들이 없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케이스죠. 주택 또는 분양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 봐준다. 예. 근데 노부모 특공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특공이랑 이거 우리 항상 얘기했다고 내가 방송하면서 계속 뭐 부산 거, 뭐 안성 거, 그리고 어디야 뭐 저기 어디 거, 고양시 거, 김포 거 다 하면서 요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노부모 특공이나 이런 데서는 달라요. 공공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공공은 기준이 빡세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하여튼 이것도 안 돼. 공공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을 하신 분이 본인 스스로가 60세 이상인 경우라도 역시 안 봐줍니다. 옛날에 이거 엄마 아빠가 집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집이 좀 하나 있었어. 그런 경우는 이제 봐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특공에서는 봐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등기부. 등기상에 또는 건축물 대장 상에 할 때는 서류상에 주택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폐가, 옛날 시골집이죠. 예. 주택이 멸실.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져서 이제 없어졌어. 예. 그래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어. 예. 말은 주택이지만. 그래서 가축으로 뭐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뭐 도박장에서 하우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적격자로 일단은 통보를 받아요. 이게 조금 그래. 예. 이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서 다 얘기하게 되면은 다 봐준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예. 일단은 얘네들은 모델하우스나 그 건설사 대행사들은요, 3개월 이내에 이걸 다시 체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이 사람을 서류를 전형을 해갖고, 서류 다 받아갖고, 소명자료 다 받아갖고, 거기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은 부적격으로 해갖고, 3순위 예비당첨, 예당, 또는 4순위 선착순, 이게 있는 상황인데, 이걸 3개월 이내에 이걸 어떻게 해? 이건 현장을 모르는 얘기예요, 솔직히.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국토부, 국토부 전산에는 일단은 이 사람이 집이 있는 걸로는 떠요. 근데 모델하우스 애들은 국토부 전산에 집이 있는 걸로 나오시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하 애들은 그 집이 진짜 어떻게 돼 있는 집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등기 띄어갖고 오세요. 건축물 대장 다 띄어갖고 오세요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들은 다 부적격 남발, 다 부적격 처리입니다. 소명을 하시려면은 서류 띄어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돼 있는 경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전엔 당첨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가 바로 계약이었어요. 다음 주. 이게 이제 국토부에 민원이 들어갔죠. 야, 계약금도 마련을 해야 되지. 나 이거 부적격 갑자기 난데없이 내일이 계약인데 갑자기 이거 문자가 띵동해서 와갖고 뭐 소명자료 띄라고 해야 되지. 그럼 나 시골집에 갔다 와야 되지. 그럼 나 월차도 내야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이제 기간을 조금 2주 넓게 당첨자 발표가 나고서 계약 날까지 기간을 조금 넓게 이제 여유 있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서류 띠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인감이 또 시골집에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 시골 갔다 와야 돼요 또. 예. 효도하게 생겼죠. 자, 적용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멸실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이 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예. 증빙이 필요하며, 그럼 인증샷 찍어가고 거기 관할구청에다 빨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증빙. 예. 참, 이거를 누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뭐 과태료는 받을 수 있겠다 그 얘긴데 참. 아이고야. 그러니까 실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알아서 빨리 공부 정리하면서, 예,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건축가 가셔갖고 그 과정에서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당첨이 돼야 뭐 이런 걸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죠? 예.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종전의 건축법, 그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예. 어쩌고저쩌고, 뭐 8조, 9조 이런 거 읽어보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종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따라서, 자, 건축허가나 신고가 없이 건축한 경우,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그 얘기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적법한 건축물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걸 누가 하고 있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예전에 그 비닐하우스 여기다가 주소 이전을 해버린 거야.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수원 군공항이 저기 수원 그 비행장이 화성시 어디로 간다고 해갖고 거기서 뭐 또 비닐하우스 사재 끼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런 게 다 무허가 건축물이지 뭐 사실. 그죠? 그냥 판넬로 해서 지은 건 양반이에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
알아서 눈치껏 잘 하셔야죠. 어린이집도 주택이 아니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증빙을 하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이요? 아, 아까 어린이집 얘기 나온 거요. 예. 아까 어린이집 얘기가 뭐라고 나왔었지?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큰일 났다. 이 생각이 안 나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얘기가 아까 어떤 거를 말씀을 했었더라.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페이지가 어디 있었는데, 예.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주택이에요. 얄짤없이 그건 주택이에요. 예. 자, 요번에 다시 한번 또 넘어갈게요. 소형 저가주택. 예, 소형 저가주택. 한 세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택 공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어떠한 케이스가 얘기가 되냐면요. 자,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59 타입이죠. 59 타입 이하. 그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분양권. 하여튼 뭐 주택이나 분양권 다 똑같은 얘기고. 공시가격으로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공시가격. 시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낮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해당이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수도권의 경우는 1억 3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당첨된 게 죽었다 살았다가 여기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주택 공시 가격은 자, 처분일, 파른 날 이전에 한 거 또는 주택 공시 가격이 나온 날 중에서 가장 최근 거. 당연히 시세를 봐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최근 거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의 공급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얘기 나왔었죠. 옵션, 유상 옵션, 그리고 발코니. 이게 1억이 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들 장난치네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분양권에서 하긴 뭐 이게 뭐 이렇게 싸게 나온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이런 경우는 분양 가격 자체로 따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때가 있죠. 예. 옵션이나 이런 거는 안 해요. 예. 옵션은 다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발코니도 다 빼버립니다. 선택의 여지니까 물론 다 하겠지만 소형이나 저가주택 이런 거는 공동으로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둘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집은 봐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20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근로 주택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 예. 하여튼 다주택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든 크던 거든 하여튼 다주택은 무조건 안 돼. 절대 안 돼.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공시가를 상향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공시가격 상향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현실화라고 얘기하죠. 예. 상향을 시킨다 그러면은 조세저항이라고 그러죠. 국민 감정, 속된 말로 기분이 안 좋아요. 국민들. 표가 날라가 지금. 표심. 내년 4월 달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표심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말은 현실화라고 해서 말장난을 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국민 건강, 세금, 보험료 이런 게 다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긴 하지만은 옛날 집 시골에 갖고 있던 집이 이게 갑자기 1억 3천이 갑자기 오바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와, 그러면 갑자기 이제 열받아 버리죠. 그럼 그건 무주택이 아닌 거야 지금요. 그러면 어머 나 시골에 집 있는 거 어머 이거 잠깐만 이게 1억 원짜리였었는데 이게 점점 해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 갖고 1억 3천이 넘어가 버리면은 어머 웬일이야 그럼 나 무주택이 안 되네. 그럼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하지만은 이 점수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점수가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요거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현실에서 적용이 많이 되는 법률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 꼭 별표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 뭐 27조 5항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하여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선착순 4순위장이죠. 1순위, 2순위 뭐 당의 지역 뭐 얘기하고, 3순위 예당, 그리고 이제 4순위 선착순. 예, 이런 경우는 제외.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하남 미사 있죠, 미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미분양 난 거, 거기 LH공사 앞에 가갖고 밤에 줄 서갖고 밤새 줄 서고 뭐 밤새 술 마시고 놀고 뭐 싸움 구경하고 김밥 먹고 고수 치고 돗자리 깔고 이불 갖고 오고 진짜, 그래갖고 밤새 줄 서갖고 아파트 하나씩 그냥 다 주워 가졌어요. 그게 지금 뭐 십몇억 가는 거죠, 그게. 네, 미사지고.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미분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어, 제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강남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 강의할 때 주택 마련, 안정적인 주택 마련, 뭐 주택 재테크가 아니라, 재테크 말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주택 마련, 내 집 마련,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이제 미계약분. 예. 아,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으로 다 인정. 이거 아까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이건 다 그렇고. 자, 경쟁이 없이 미달. 그냥 미분양이지 뭐, 미분양. 이렇게 나온 아파트를 사람들이 어머 미쳤어, 미분양을 왜 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실제 사례로, 그것도 악성 미분양이야. 몇 달째 계속 미분양으로 빠져 있었어요. 몇 달째. 그러니까 공고문 나와서 뭐 잠깐 하고서 뭐 그 다음날 계약 다치고 정당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미분양 이제 뭐 3순위 4순위 한 거 말고 거기서도 이제 다 안 됐어. 몇 달째 계속 가고 있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거를 가지고 샀어요. 2억짜리를. 계약금 10%니까 2천만 원만 냈겠죠. 예. 자, 입주할 때 이거를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임대를 놨어요. 이제 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잔금 대출 다 해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2년이 됐어요. 네. 4억 갑니다. 2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가면서 P가 2억이 붙은 셈이지. P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은 매월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은행 이자는 물론 거기서 다 좀 깝니다. 그래도 좀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은 뭐 한 70만 원 받아갖고 은행 이자 뭐 한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빠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러는데, 그게 다릅니다. 매달 본인이 직접 일한 거 말고, 금융소득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몇십만 원이, 하다못해 2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아파트 피까지 뜨는 사람하고, 꼬박꼬박 이만큼 해서 월세 이상을 해서 돈을 쓰는 사람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과천할 때 7억 8억 로또라고 해서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되면은 진짜 로또가 맞기는 해요. 근데 확률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 내가 몇 개 딱 찍어드리잖아요, 방송 때. 일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유, 거기 앞에 완전 깡촌이고, 아파트 완전 그 앞에 완전 뭐 모텔촌이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그거 선생님 그거 미분양 났던 거잖아요. 잡으라니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전에 그래서 제가 여주에 있는 거 하나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거 하나 말씀드렸었고, 근데 대전 거보다는 여주에 있는 게 훨씬 나. 이미 그 전에 있던 아파트들은 벌써 다 피가 다 떴거든요. 예, 훨씬 나요. 그거 제가 방송상 중간중간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넘어가고. 자, 공급 규칙, 이거는 경합하는 경우는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모델하우스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건 다 넘어갑니다. 운전 중이세요? 아이고야, 운전하셔야 되는데. 은현님 면허 있어요? 운전할 줄 아세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미끄럽습니다. 자, 이제 이거 봐야 돼요. 국민주택 1순위. 자, 순위별. 자,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 일반 민영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공이냐 민영이냐 여기에 따라고 국민 다 공공 여기에 따라서 자격 조건이나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서울 기준으로 1년 지나고 12회 이상 금액을 꼬박꼬박 납입을 했어야 되는 사람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가 되는 등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지가 알아서 24개월 다 이게 기준이지 뭐 이거지 뭐 언제 이런 데가 어디 있었어. 이런 데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않았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무조건 자동이체를 얼마? 2만 원 이상. 물론 이제 공공으로 들어간 사람 요번 같은 케이스는 10만 원 월. 왜냐하면은 월 1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는 100만 원 넣어도 최대 10만 원으로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2만 원 넣으면 안 되지. 그건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얘네들은 저기 그 날짜 금액 순으로 해서 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최대 그래서 공공으로 할 때는 그 통장에다가 우리 10만 원씩 넣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자동이체는 항상 2만 원씩 하여튼 2년 이상은 꼬박꼬박 해놔야 돼. 절대 날짜가 빵꾸가 나면 안 됩니다.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요거 잠깐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요. 6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6회분 이상 납입. 자, 근데 역시 또 시도지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지금 정부에서 현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이나 이런 거 모니터링이 굉장히 빨라요. 경기 광주 삼동이 묶이고 남양 저기 어디야 여주가 묶일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여러분들 여주 가보신 적 있어요? 떴다방도 여주까지 안 가요. 근데 거기 다 묶어버렸잖아. 모니터링은 과다하게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알아서 이런 걸 다 한다? 그럼 결국은 엿장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냥 24개월 24회로 마음을 잡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투기과열지구, 투가지구라고 얘기하고 청약과열지구, 청과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지구, 얘는 지역. 하여튼 투가지구, 청과지역. 예. 과일 파는데 청과지역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과일 가게. 자, 이런 데는 결국은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얘기야. 결국은 예. 세대주가 청약을 하게 돼야 됩니다. 세대주. 애들은 안 돼. 옛날에는 다 가능했는데 이제 안 돼.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한 집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해갖고 3명이 당첨된 경우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세대 전원이 다 당첨이 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5년간. 위축 지역은 뭐 어차피 우리랑 해당이 없고. 예. 국민주택 1순위였는데 요번에 2순위입니다. 역시 2순위는 우리는 보질 않습니다. 이런 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목이 많이 아파요. 안녕하세요. 이희영님,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민영주택 1순위 딱 하실 때 나오셨네. 예, 이때가 중요하죠. 자, 제가 가끔씩 잠깐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목이 아파서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올해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이상하게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어, 라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건 좋아요. 원래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끝나고 회식하지 않습니까? 뒤풀이. 그럼 술 무지하게 먹어요. 근데 목이 아파갖고 목이 팅팅 부었는데 거기다가 맥주를 한 잔 들이붓잖아요. 와, 기분 끝내줍니다. 예. 그러고 나서 노래방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목
작살 나는 거죠. 예. 목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 있죠. 목이 팅팅 부어가고. 예. 그래서 노래방 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노래방. 예. 노래방은요, 수업 끝나고 나서 뒤풀이 가게 되면은 한 20명, 30명 막 우르르 가거든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노래방은요, 밤에 단둘이 가야 돼, 항상. 예. 단둘이 가야지. 무슨 뭐 전국 노래자랑도 아닌데 막 2, 30명이 가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될 일도 안 돼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라방을 하니까, 라디오 방송 말고,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뒤풀이가 없네. 뒤풀이가 없어요. 자, 하여튼, 오신 김에 잠깐 쉬었다 가느라고 여담을 했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넘어가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장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8호제곱 초과, 큰 거, 예. 2주택 이상? 2주택 당연히 안 되지. 자, 이거는 말이야 방구야. 하여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계속 지금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게 다주택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그죠? 자, 수도권 1년경과 예치금, 이거 예치금 기준 금액 요거 있어요. 요거 하나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공공주택지구니까 땅이 민간 주택지구니까 개인이 어떤 건설사가 뭐 현대 힐스테이트가 뭐 삼성 레미안이 지가 땅을 사고 지가 올린다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떠한 무슨 지구를 만든 거야, 지구. 예. 지구를 만들어서 해서 뭐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서 민간 건설사가 현대 힐스테이트가 한다 이거예요. LH나 SH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어차피 이 얘기나 이게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주택 이상은 무조건 안 돼요. 자, 요거 예치금 기준 금액이 아마 뒷장에 나와 있었을까?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만일에 지금 사는 데가 내가 사는데 이건 무조건 서류상입니다. 실거주 하는 거 말고 저기 실제 사는 거 말고 서류상. 서울을 살아요. 서류상. 그러면은 내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어디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싶어. 34평 이하로. 그러면은 나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다 청약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지방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잘 하셔야 되고 가끔씩 우리 1주택자 분들이 추첨제를 노리고 일부러 대형 평수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99타입 뭐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600만 원이 있었어야 돼요. 600만 원을 통장에 집어 넣어놨어야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600만 원을 빌려요. 통장에 넣어놔요. 그날 바로 인출을 해요. 예금담보대출 그냥 금리가 저렴하죠. 내가 내 돈 빌리는 건데 그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통장에 600만 원이 찍히잖아요. 그 다음에 90%까지는 90%인가 95%까지는 다 뺄 수 있으니까 500만 원 뭐 한 얼마 하고 그냥 다 빼버려요. 그럼 돼요. 물론 이자 나옵니다. 이자 나오잖아요. 이자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자까지 내가 어떻게 해. 그죠? 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청약을 넣어갖고 당첨이 된다. 그러면 대박이죠. 이자가 문제야. 당첨이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예금담보대출 금액 이거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노하우입니다. 이거 원래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거 유료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청약 통장은 절대 깨는 거 아니에요. 깨면 안 돼요. 절대. 기간 이꼬르 자격입니다. 기간이 자격이 되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깨는 거 아니에요. IMF 때 다 깼었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 리먼 사태 때 다 깼었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다 깼었죠. 97년, 2008년, 그리고 2019년. 다 이게 11년이죠? 이게 뭐예요? 11년 주기설이에요. 경제학설사에서 말하는 11년 주기설. 11년마다 또는 60년마다 크게 공황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하여튼. 예치 금액도 입공 전에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항상 공고의 기준이니까. 자, 투가 지역.
투가 지역이나 청가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경과. 그러니까 다 2년 이상이지 뭐. 2주택 안 돼. 예, 다 똑같은 내용. 5년 이상 안 돼. 뭐 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민영 2주택. 2주택 뭐 2순위 이건 당연히 안 보죠. 예.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끔씩 공고문에 공고일이 아니라 이제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인가일, 조합원, 인가 허가받은 날 당연히 이때가 기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끔씩 당첨이 됐는데 나 계약은 포기했잖아요. 나 계약 안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첨을 해줬잖아. 그러면서 당첨이 되면서 정부는 누군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가점제 체크리스트 이거 중요하죠. 84점. 이것도 그냥 알기 쉽게 만점으로 하든가 그러지. 84점은 또 뭐야? 80점, 90점도 아니고, 그죠?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 여담으로 84점 만점이면 청약에 다 붙어야 되죠. 예. 다 당첨이 돼야 되는데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부적격 말고. 펜트하우스가 8세대인데 10명이 청약이 들어가는 바람에 2명이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다 만점짜리 통장 10개가 들어갔어. 펜트하우스에. 8개 세대밖에 없는데. 그래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펜트하우스의 매력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500만 원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다 대출 받았어요. 난 내 돈으로.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펜트하우스 있으면 난 그냥 펜트에다 넣어버리려고. 어차피 펜트에다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는 내가 입주 모집 공고나 지역 분석하면서 틈틈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부산 사는 거 아닌데, 나 안양 안 사는데 그래도 그거 내가 방송하는 거 유튜브 보세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예, 이날이 중요하죠. 예, 등본상에, 예, 세대원 전원이, 예, 분양권을 포함해서, 예, 알았어. 분양권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알았어. 자, 세대원 전원이 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걸 또 피한다고 와이프랑 남편이랑 세대 분리를 해갖고 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세대 분리를 했어도 주소지를 다 따로 했어도 배우자가 우리 자식까지 다 데리고 가 있어도 여기 있는 세대원도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제 얄짤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안 봐줘 그 얘기예요. 가족은 하여튼 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 봐줘 그 얘기예요. 자, 요 표를 보시게 되면 본인, 와이프, 엄마, 아빠, 아들, 딸, 자, 형제, 자매 나와 있는데 형제, 자매는 어차피 자기 새끼 다 따로 있고 하니까 주머니가 다르죠. 주머니, 통장, 돈 들어가는 계좌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대원이야. 여기까지가. 예. 얘들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자, 본인이나 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와이프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상의 등본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경우 사위와 며느리까지 다 세대원에 포함이 됩니다. 사위와 며느리까지. 요게 아마 바뀐 내용일 거예요. 아마 새로. 예. 그래서 나도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예. 하여튼 이것도 세대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안 되는데 사위와 며느리는 어차피 이제 내 새끼니까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형제 자매 본인 어쩌고저쩌고는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다. 알았어. 그 얘기 했고. 자,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청약 신청자.
배우자 둘 다 하여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소유를 한 적이 없었어야 돼. 그래야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하니까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성인이 되면서 이 20살에서부터가 아니라 언제예요? 만으로 30세. 예. 근데 집에 대해서는 니네 아무래도 가족이 많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식구가 많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사람 동거 안 돼요. 동거 안 되고 혼인 신고가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혼인 신고 동거 안 되고 혼인 신고. 예. 아 당연하지. 얘네들이 내가 살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서류 기준입니다. 서류 100%. 자, 만 30세가 되는 날서부터 또는 혼인을 한 날서부터 혼인이 보통 빠르면 혼인 날서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30세서부터죠. 예. 근데 우리 때는 지금 내 선배들도 지금 50 들어가는데도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생기거나 능력이 되거나 하여튼 뭔가 막 하여튼 여자를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꼬시는 애들이 있어. 바람둥이들. 자, 이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20대 초반에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 30세가 되기 전서부터 벌써 무주택 기간으로 해서 점수가 1년에 2점씩이니까 20살에 벌써 뭐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얘들은 10년을 먼저 땡겼으니까 무주택 기간이 벌써 점수가 20점 플러스 2점이니까 기본 점수 2점. 그러니까 22점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20점이면은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고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하여튼 최근 마지막 날서부터 마지막 날 이때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할 때는 그때서부터 쳐주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빡빡하게 쳐주겠다. 30살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해준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일반적. 자, 근데 이제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무주택. 네. 사고 사례. 예. 일부러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끔. 자, 그리고 만 30세가 넘었지만은 무주택이 된 날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기간입니다. 기간 산정. 자,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주택이 됐어.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자, 무주택 기간 요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만 30세가 되기 이전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집을 팔았어. 그럼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엔 반대로 만 30세 전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그 전서부터가 무주택이 된 날이야. 근데 혼인 신고를 한 날서부터 네. 최근 날, 늦은 날서부터 이렇게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외국계 기업 뭐 법인 이런 경우는 다 뭐 빵점이고 자 근데 이게 요 두 개가 아리까리하다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이죠 만 이거를 가지고 살포시 점수를 올려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적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계산 다 맞춰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다 맞춰보는데 이거를 나 기억이 안 나면서 이게 아리까리하고 기억이 안 나니까 점수를 그냥 2점 슬쩍 올려서 그냥 넣어봅니다. 당첨이 되지. 근데 부적격이 된다니까. 그러면 괜히 통장만 죽어버리니까 1년 동안 통장을 못 넣잖아요. 정지가 먹으니까. 앞으로 해당 지구에 계속해서 연달아 쭉쭉쭉쭉 나올 텐데 이거 걸려 있어 버리면은 애가 타죠.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 잘 따지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따지세요. 자, 부양가족 가점 산정. 부양가족. 이거는요, 그냥 쉽게 계산을 하려면은요, 나 포함해서 4인 가족이야. 그러면은 5, 4, 20, 20점이에요. 그냥 5점씩 계산하면 돼요. 근데 나를 제외하고서 부양가족 한 사람당 5점씩인데 기본 점수가 5점이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그냥 5점이에요. 다 5점씩 나 포함해서 5점씩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당연히 등본상에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또 본인 제외라고 나와 있죠. 이러니까 헷갈리지, 그죠? 자, 세대 분리, 주소 이전을 다른 데로 한 사람들, 외국인 배우자, 예, 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뻔했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배우자로 확인이 되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나 헷갈리게.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되면은 국내 거주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해외에 친정집에 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라는 얘기죠. 예. 제가 원래 국내에서는 안 통하는데 외국에서는 제가 잘 통해요. 예. 해외파예요. 해외파 제가. 그래서 하여튼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할 뻔했고요. 직계 존속, 부모, 엄마, 아빠, 할아버지. 예. 엄마, 아빠, 할아버지, 직계 존속 다 포함해서 이게 말이 좀 그렇죠. 한자를 써서 그래요. 엄마, 아빠, 엄빠, 할머니, 할배, 할아버지. 예. 이렇게 해서 써놓을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3년 이상. 등본상에. 사람들이 붉은색 글씨가 여기만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엄마, 아빠 내가 3년 모시고 살았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검은색 글씨로 두껍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건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등본상으로 나와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서 옛날에 무지하게 막 모델하우스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나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니, 지가 모시고 산 거를 누가 어떻게 하냐고, 모델하우스 상담사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서류상으로 봐야 알지. 그 얘기예요. 예. 3년 이상 계속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그러니까 중간에 기간 합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합산 아닌. 자, 직계 존속과 배우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제외. 예.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으면은 부양가족에서는 점수로 안 쳐준다 그 얘기예요. 자,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 아니에요. 민영주택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엄마 아빠가 주택을 경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불인정.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60세 이상인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안 쳐준다 그 얘기예요. 안 쳐준다.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불인정. 그러니까 점수 안 돼. 예, 점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무주택 vs 유주택 여기에 대한 여부하고 점수에 대한 여부하고 이게 또 조금씩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무주택이냐 유주택이냐 그리고 점수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등본상 3년이 이상이 되어야 부양가족 인정은 되지만 소득 산정은 1년이 안 돼도 합산으로 다 합쳐갖고 소득 정산, 소득 산정은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역시 우리 밴드의 의미죠. 예. 지식의 합집합. 예. 부양가족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은 예. 무주택, 유주택이랑 또 얘기가 다르지만은 생초에서 소득 기준으로 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예. 이건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 해서 청약 신청자에서 3년 이상 해서 합쳐서 3년 이상 등재가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1년에 등재가 돼 있어서 계속해서 배우자의 이쪽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나간다는 얘기는 괜찮아요. 예. 나의 거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로 해서 들어가 있다가 와이프의 이제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그러니까 와이프가 따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살아 있다가 이제 와이프 집으로 잠깐 가 있다가 어차피 내 와이프랑 나랑 가족이니까. 예. 그거는 3년 이상 계속 합쳐서 돼 있으니까 요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1년 있다가 와이프한테 가갖고 또 2년 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합쳐서 3년 이상이 돼 있으면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좀 합리적인 얘기지, 그죠? 네. 어, 또 이게 무슨 얘기 하나 있냐면은, 아이가 뭐 축구를 해. 그래서 어디 뭐 전지훈련 가 있어. 아니면 거기서 뭐 숙식을 하면서 아예 그냥 주소 이전해갖고 뭐 살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외국인의 직계 존속은 외국인의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줘? 아, 외국 사람.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 쳐준다. 이제 그 얘기고, 내국인의 직계 존속이라도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은 안 쳐준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90일을 초과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요건 뒤편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 증명서. 요게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기본 서류죠. 예. 등본이랑 초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랑 이런 게 들어가져 있어야지. 소득금액 증명원이랑 그리고 국민건강이랑 요게 이제 기본 필수 5가지 서류가 들어가져 있어야지 얘네들이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모야. 생모. 생모인데 공고일 당시에 입공 때, 아까 말씀하신 입공 때,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공 때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직계 존속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당연히 날짜는 요거 기준인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없다 그러면 안 돼. 드라마네 드라마. 드라마 여주인공 출생의 비밀 이런 사람들은 가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 얘기예요. 아 출생의 비밀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얘네들은 서류. 자, 크크크. 이런 분들이 이제 저랑 웃음 코드가 맞는 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강의할 때 아주 큰 힘이 되죠. 자,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예. 자, 성인 자녀가 아니라 미혼. 성인이 아니라 미혼인 자녀. 예. 미혼인 자녀로 한정을 해갖고, 그러니까 얘가 결혼을 하면 안 돼. 내 새끼가 결혼을 하면 안 돼. 자, 근데 부모가 사망을 했어. 나의 엄마, 아빠. 내 새끼는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예. 근데 미혼인 손자녀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내 새끼 이거는 다 되는데 손자녀. 얘는 안 쳐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야지 쳐주지 위아래 이렇게 다 해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4대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할머니, 나, 아니야, 할머니 다음에 엄마지. 엄마, 나, 내 새끼. 집중해서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걸요? 어떤 걸 그러면 안 돼요? 출생의 비밀요? 아니면 뭐 아까 뭐 사고사례 전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할머니, 엄마, 이게 좀 애매하다. 내가 지금 내 위에 엄마가 지금 연세가 지금 많으신데 할머니가 참 우리 할머니 또 계시지 지금. 야, 이건 그럼 나의 새끼. 근데 손자녀?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5대까지 얘기한 거야? 이 말이 되게 웃긴다. 근데 미혼의 손자녀? 미혼인데 어떻게 내 새끼가 미혼인데 어떻게 거기서 손자녀가 있어? 그럼 이것도 사고사례네. 이것도 사고사례 전파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예. 이거는 난 볼 때마다 헷갈려. 진짜. 하여튼 자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연히 이거 날짜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예. 같은 등본상의 등본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 30세 이상인 내 새끼들은 1년 이상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점으로 인정을 하려면은 그래도 니네 집에서 등본상으로 1년 이상은 좀 들어가져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예, 1년상 좀 꾸준히 해서 있으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좀 그렇죠. 재혼한 경우랑 재혼한 경우에 배우자의 자녀. 요즘은 출생의 비밀이 되게 많아갖고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엔 이런 경우를 따지지도 않았고 뭐 상담을 한 적도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혼을 한 경우 당연히 이제 자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나한테 와 있어야지,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찢어졌는데 아니, 내가 남자니까 이제 나라고 칩시다. 새끼는 나한테 와 있어야 돼, 내 새끼. 그래야 나한테 점수가 이제 등본으로 들어와 있어야 점수가 들어가지. 얘가 엄마한테 가 있으면은 나한테는 점수가 안 돼요. 근데 돈은 양육비를 내라.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얘는 지가 갖고 와서 그럼 얘는 돈도 받고 점수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또 요번에 또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은 복잡해. 씨. 재혼을 했는데 거기에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랑 아내랑 했는데 아내가 돌싱인데 새끼가 있었어. 예, 자녀가 있었는데 나랑 합쳤어. 신혼특공은 돼요. 근데 얘 자녀는 기혼자의 자녀니까 얘는 또 부양가족에서 안 돼. 야, 복잡하다. 복잡하다. 예. 하여튼, 예. 자, 외국인의 직계 비속? 아까 나의 경우라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일에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었을 뻔했으니까 만일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새끼를 낳는데 부양가족인데 근데 인정을 안 해준다고? 뭐야, 왜 인정을 안 해줘? 야, 치사하네. 예. 해외 체류 중인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30세 이상일 때랑 30세 이하일 때가 좀 다릅니다. 30세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얘는 30세 이상 나이가 좀 많으면 1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안 돼요. 다 복잡하지. 이거 우리나라에 우리 밴드에도 있었던 사례죠. 예. 근데 이게 90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렇게 초과가 돼요. 저도 해당이 돼봐서 알아요. 옛날에 저도 이제 무역업을 많이 하느라고 해외 많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추석 때나 이때는 걔네들은 막 한 달씩 쉬어버려요. 막 동남아시아 애들은 한 달을 막 쉬어버리고 막 중국 애들도 그렇고 베트남 뭐 이런데 애들도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일이 처리가 안 돼갖고 또는 티켓이 없어갖고 귀국을 못 해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놀아야 돼요. 상점 다 닫아요. 그럼 나는 그냥 호텔방에서 계속 한 달간 있어야 돼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해서 뭐 귀국하고 들어왔다가 요번에 뭐 중국으로 출장 가고 뭐 요번에 어디 뭐 태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거 해봤자 꼴라 해봤자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넘어가 버려요, 진짜. 한 달 넘어가 버려요. 진짜 쉽게 넘어가 버려요. 예. 이런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경우죠. 이제 내 새끼가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었고 이제 예치금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 체크리스트가 이제 이거예요. 아니 5조 8조 이거는 지네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랑 상관이 없고 당일에 예치금 증액을 해도 돼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근데 그냥 저축, 그냥 예금, 그냥 부금 있죠. 얘네들은 하루 전에 해야 돼. 그냥 미리미리 하면 돼요. 그냥 미리미리 좀. 예.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얘네들은 어차피 더 이상 가입도 안 돼요. 이제 없어. 이거 옛날서부터 이제 더 이상 2015년도인가 2009년인가 언제서부터 이제 더 이상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다 이걸로 해야죠. 그리고 청년 있어요. 청년 우대.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청년 우대 여행 금리가 좀 더 높아요. 이쪽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하여튼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항상 말하는 자, 내가 지금 서울을 사는데 서울 거주 등본상, 예, 서류상 뭐 청주 오송 같은데 여기 뭐 내가 보너스 게임으로 알려드렸었던 데인데 미쳤죠. 핫하죠. 막 근데 이때는 그냥 완전 보너스 게임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청약 통장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청주 오송이 물건지라고 그러죠. 해당 물건이 있는 물건지라고 얘기하는데, 물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 사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서울 기준. 예. 나 수원에다 넣을 건데, 어, 그럼 수원이니까 광역시도 아니고 그냥 그럼 200만 원이네? 아니. 내가 서울 사니까 서울 기준이지. 무조건 서울 기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 기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서울 깍쟁이들 돈 더 내라 이 얘기예요. 예. 여기 나와 있죠.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데? 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예. 그리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이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요거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최대한 돈을, 자, 펜트하우스 들어가려면은 이 정도 넣어버려야지 그냥. 예. 펜트하우스 120짜리도 있고 105짜리도 있으니까 요런 거에서 걸리면 좋지. 한 돈 1,000만 원 넣어놔요 그냥. 예. 그러면은 서울 사는 사람인데 내가 펜트를 생각한다. 그럼 일단 넣어놔요. 이거 내가 1,000만 원 넣었고 1,000만 원 정도 대출 받으니까 한 달에 한 10,000원 나가나? 한 9천 얼마 나가대. 예. 근데 여기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 예.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내 통장에 넣었다가 뺐어요 저는. 예. 근데 어차피 안 돼. 자, 기타 유의사항 재당첨. 이거는 당첨이 되고 나서 얘기지. 이거 뭐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데서는 재당첨 기간 내일에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첨가물 과일 가게가 아닌 지역에서는, 예, 여기에서 민영주택이라면은 공공 말고 민영주택에서는 가능합니다 라는데, 이런 데는 여러분도 어차피 안 들어 하실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의미 없고, 세대원도 다 안 돼. 얄짤 없이 안 돼. 이제 그 얘기예요. 당첨일로부터 5년 이내 당첨만 시켜줘봐. 10년 동안 내가 안 할게. 5년, 10년, 3년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불법 행위. 자, 전봇대 청약통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전봇대 청약통장 삽니다 해서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100% 꼬린이에요. 꼬린이 뭐예요? 깜빵이에요. 거래하는 사람들 깜빵.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전매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취소, 벌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예.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규제 지역 등 추첨제 공급 방식 및 유의사항에서 나와 있는데, 역시 투가 지역, 청가 지역, 투가지구 청가 지역, 이제 수도권 뭐 이런 데서 추첨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제니까 뺑뺑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한테는 먼저 공급을 해준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단지 우리는 우리한테 물량을 뭐 8호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3대 7로 해서 추첨을 이만큼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무주택한테 먼저 주고, 또는 이제 8호 이하에서는 뭐 7대 3으로 해서 거꾸로 이제 7대 3으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보고서 가능성이 좀 있네. 그럼 뭐 여기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큰 타입으로 들어가야지. 뭐 아니면 작은 타입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따지는 거지. 이건 얘네들 모델하우스에서 애들이 다 국토부 전산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는 이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주택자는 될 수 있으면은 큰 타입 8호 이상으로, 8호 말고 8호 이상으로 해서 큰 타입에서 다주택자, 아니 1주택자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좀 낫죠. 근데 투가 지역이나 청약 지역, 투가 지구나 청약 지역이 아닌 데서나 이런 데가 아닌 데는 그냥 알아서 완전히 100% 뺑뺑이로 하겠다, 그 얘기죠. 역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요, 1주택자가 무주택자랑 경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벌써 75%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밀려요. 근데 1주택자들은요, 미분양, 미달, 미분양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알아. 이 사람들은 미분양이 됐어도 여기가 미달이 났어도 여기가 좋은 데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럼.
일반인 레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 입주자와 예비 우선순위. 자, 아이고, 흔들렸네. 죄송합니다. 자, 입주자로 선정된 예당, 예비 당첨 3순위죠, 3순위장. 자, 다른 데 주택에 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 예비 당첨은 당첨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예비 당첨 오세요 할 때 내가 안 가버리면 돼. 안 가. 참석 안 해. 그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청약에 해서 당첨이 돼서 그 나중에 근데 예당 오라고 해서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청약 됐으면 그냥 예당도 끝나는 거예요. 예당을 그러시네. 왜 어디서 갑자기 하신 거예요? 예당에서요? 예당을 사람들이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당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어제 우리 방송 하나 촬영한 거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 우리 밴드 일반 사람들인데 상담을 해줬어요. 예당인데 나 이거 들어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현장의 분위기나 정보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분위기들은 떴다방들이 잘 가지고 있죠. 부동산들 부동산 개뿔도 몰라 진짜. 부동산들 하나도 몰라. 떴다방들한테 정보를 받아가는 게 부동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잘 몰라. 그리고 모델하우스랑 얘기하는 게 다 떴다방들이 얘기하는 거지. 부동산들, 복도방들은 얘들은 아무것도 몰라. 예. 자, 현장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부적격. 얼마나 많이 나왔어? 야, 그 중에 로얄층 R로 표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어?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야, 여기 부적격 엄청 많이 나왔어. 야, 로얄층 지금 28층 뭐 나온 거 28층 2호 부적격 떴어. 그럼 이제 떴다방들은 알아요. 야, 이거 부적격 나왔다는 거 떴네. 야, 이거 부적격 꽤 많이 나오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면 예당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요. 예당 왜 이게 예비 당첨이겠어요? 부적격도 있지만 예당이 뭐냐면은 1층, 2층, 3층, 4층 특히 4층은 괜찮아.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근데 5층서부터 10층은 분양가가 똑같아. 또는 5층서부터 20층까지 분양가가 똑같아. 근데 5층 가려면 열받거든요. 나 들어서 나 기분 들어서 나 이거 계약 안 해. 이래버린 거든. 그럼 1, 2, 3, 5층이 많이 나와요. 저층이란 얘기죠. 저층. 또는 앞에 조망이 막혔다든지. 그러니까 얘 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다 90% 이상의 물량은 저층이다 생각하고 나는 여기라도 들어가야 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현장 분위기. 자, 부적격. 자, 보시고 또 하나 뭐예요? 다음번 분양 나올 게 있어. 다음 달에 바로 나와. 그럼 여기 왜 예당을 왜 들어가? 야, 다음 달에 어차피 이제 여기 더 이상 공급이 없어. 마지막이야. 그럼 들어가야지. 예당은 그렇게 해서 따져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알았어. 그러면 돼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국토부는 어차피 전화를 해도 얘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민원으로 해서 남겨놓으시게 되면 얘들이 답변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놓으시고 그러면은 얘들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자, 하여튼 이 방송은요 우리 밴드 회원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기는 하겠지만 유튜브에 올려봤자 이건 어차피 조회수가 안 올라가. 그럼요. 조회수 안 올라가. 이건 인기 그게 아니야. 그래갖고 우리 회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30일간 아마 재방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한 번씩 다 보시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 이거 다 봤어. 안 봐도 돼. 그러면 그냥 광고나 그냥 좀 틀어놔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좀 눌러주시고요. 목이 막 갈라지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과외받는 느낌.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앞으로 어떻게 똘끼 충만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얘가 현장 출신이라 정석대로 해서 우리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죠. 뭐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 일정이나 분양 현장 소식은 내가 계속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see you again. 뿅뿅, 하트 뿅뿅.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아유, 저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더 고생하셨지.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